안녕하세요. 뇌를 자극하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위한 동영상 강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자극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고요. 그래서 책을 읽었거나 혹은 책이 옆에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어떤 보조 교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IPC인데요. 내부 프로세스 간 통신에 관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웬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을 한 장씩이나 하려 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전체 내용의 약 절반 정도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아닌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 프로그램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켓에서 사용하는 함수라고 해봤자 꼴랑 한 20개 정도? 그나마도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10개 이내로 사용 방법도 대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오히려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앞서 10장에서 다루었던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래밍도 결국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이지 어떤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소켓에 이제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기술을 어떻게 같이 융합을 한 어떤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결국은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이제 제대로 된 응용을 만들려면은 결국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과 함께 사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프로세스는 독립된 객체로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세그먼트 폴테이션 에러가 발생하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세스 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끼리도 통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도구가 IPC입니다. IPC는 이제 그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운영 체제로서 IPC는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이제 운영 체제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프로세스 간 통신 혹은 자원 공유 그리고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통신 방식이 이제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IPC 설비가 이제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IPC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IPC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한 추세인데요. 그래서 IPC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스레드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등을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좀 규모가 되면은 IPC 기술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유닉스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종류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BSD 계열의 유닉스가 있고 시스템 V 계열 그리고 리눅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운영체가 존재하죠. 이렇게 다양한 유닉스 운영 체제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적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규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IPC도 마찬가지라서 시스템 V 계열의 IPC와 포직스 계열의 IPC가 존재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교적 사용이 간단한 포직스 IPC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리눅스는 시스템 V IPC와 포직스 IPC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들은 함수의 이름이나 사용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래도 그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어느 것을 배우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 V IPC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C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네임드 파이프, 메시지 큐, 공유 메모리, 메모리 맵, 시그널 상당히 많은 종류의 IPC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IPC가 존재한 이유는 통신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방법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는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약간만 좀 익숙해지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지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들 IP 중에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PC 설비는 파이프인데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쉽게 사용하는 RPC 설비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이제 단방향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선로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요. 이 파이프는 외부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 파이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프로세서와의 통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프를 특정해서 지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이프는, 익명 파이프는 부모 프로세서와 자식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함수의 사용 방법인데요. 좀 약간 매개 변수가 특이하죠. 인티지형 배열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파이프는 단방향의 통신 선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양방향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려면은 읽기와 쓰기를 위한 두 개의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이프 함수는 매개의 변수인 배열에 읽기와 쓰기를 위한 두 개의 파일 지정 번호를 돌려줍니다. 0번째 배열은 읽기 전용의 파이프고 첫 번째 배열은 쓰기 전용의 파이프가 됩니다. 읽기와 쓰기는 일반 파일 함수들 그러니까 리드와 라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리눅스는 모든 것을 파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익명 파이프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프로세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 프로세스와 통신하고 싶다면은 그럴 때는 네임드 파이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임드 파이프는 파이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익명 파이프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름이 있다는 게 좀 이제 다른데요. 외부 프로세스도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임드 파이프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파이프를 사용할 프로세스는 마치 파일처럼 네임드 파이프 파일을 오픈해서 그냥 읽고 쓰면 되는 거죠. 물론 네임드 파이프도 단방향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읽기 쓰기를 모두 하고 싶다면 두 개의 네임드 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좀 귀찮죠? 앞서 이제 언급했던 파이프들은 간단히 쓸 수 있긴 한데요. 막상 제대로 사용을 하면 꽤 복잡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읽기와 쓰기를 위한 두 개의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와 통신해야 한다면 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프로세서 10개면 10개의 읽기 쓰기를 위한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나의 소켓으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제어할 수 있는 소켓처럼 그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와 쉽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RPC 설비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유닉스 도메인 소켓인데요. 이 RPC는 소켓 기술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영역이 유닉스 영역, 즉 같은 시스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그러니까 인터넷 소켓과 좀 다른 점이죠. 최초 소켓을 만들 때 AF inet 대신 AF 유닉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대신에 파일 이름을 명시해 주면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들은 이 파일을 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소켓이니만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겠죠. 파이프가 이제 프로세스 간 간단한 통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중대형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들과 통신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MySQL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서버에 연결해서 서버에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은 파이프보다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IP 설비들, 그러니까 파이프와 유닉스 도메인 소켓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시지 기반의 IPC 설비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정보 공유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유 메모리인데요. 이것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메모리 공간을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유 메모리는 파이프나
혹은 유닉스 도메인 소켓처럼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이 경우 파이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스들에게 전달하려면 총 3번의 데이터 복사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공유 메모리는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를 써놓고 그냥 프로세스가 읽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단지 한 번의 데이터 복사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매우 빠른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메모리를 공유하는 만큼 공유 자원을 공유하는 만큼 자원에 대한 접근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단점인 이유는 보통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가 좀 이제 까다로운 기술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주의를 기울여서 코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드락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공유 메모리에 대한 접근 제어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유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고 공유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 A가 공유 메모리를 생성을 합니다. 이 공유 메모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첨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A가 메모리 영역을 첨부하고 뭐 데이터를 씁니다. 그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고 싶은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면은 이 프로세스들은 마찬가지로 메모리 영역을 그냥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들이 이제 SHM get과 SHM add 함수들인데요. SHM get은 운영체제에 이제 공유 메모리 공간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인 이 키는 이제 공유 메모리를 참조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키가 되겠죠. 키가 되고요. 그리고 공유 메모리의 첨부는 SHM get SHM add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SHM get을 이용해서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어떤 이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SHM get으로 1, 2, 3, 4를 가지는 키를 가지는 공유 메모리 영역을 생성을 했습니다. 0666이니까 모든 유저가 읽고 쓰고 할 수 있고, 그리고 IP 시크릿은 새로 생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새로 생성하고 공유 메모리 크기는 인트형 크기만큼, 그러니까 4바이트만큼을 운영체제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요청을 했다면은 SHM AT로 이제 공유 메모리 공간을 프로세스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제 첨부가 난다면은 그냥 자신의 메모리 영역에 있는 데이터처럼 읽고 쓰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티지형으로 형분하는 좀 필요하겠죠. 네, 앞에서 다루었던 공유 메모리는 이제 빠르게 접근하고 데이터 복사 저금 대신에 서로 공유하는 이제 자원이다 보니까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왜 접근 제어가 필요한지, 접근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카운팅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프로세스들은 공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는 방법으로 카운트 수를 증가시킵니다. 여기 공유 메모리에 지금 2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현재 공유 메모리는 5가 저장됐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A와 B가 거의 동시에 공유 메모리에 접근해서 숫자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고, 프로세스 A가 먼저 여기 1을 더했습니다. 그럼 공유 메모리에 정보는 6이 되겠죠. 프로세스 B도 읽어서 거기에다가 1을 저장했습니다. 저장했고, 그걸 저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유 메모리에는 6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결과가 아니죠. A와 B가 각각 1씩 연산을 했으니 플러스 1씩 연산을 했으니까 사실은 7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유 자원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해야 됩니다. 즉 프로세스 A가 데이터를 읽어서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전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죠. 공유 메모리에서는 이러한 접근제가 필요한데요. IPC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세마포라는 IPC 설비를 제공합니다. 세마포의 메커니즘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위한 임계 영역을 설정하는데요.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려면은 열쇠에 해당하는 세마포를 가지고 있어야만 임계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세서 A가 공유 메모리형에서 이제 5를 읽어서 플러스 1 연산을 하고 이 값을 쓸 때까지 여기에 과정을 임계 영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 A가 이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 프로세스 B는 이 임계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A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임계 영역을 6을 쓰고 그 임계 영역을 딱 벗어나야지 프로세스 B가 비로소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 B는 6이라는 숫자 읽어서 연산하고 그래서 7을 쓰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앞에 나왔던 어떤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셈계 함수로 만드는데요. 공유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NSEMS는 세마포,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열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 하나의 임계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보통 하나만 이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를 만들었으면은 임계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 뭐 세마포를 요청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요청은 semop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프로세서가 이미 세마포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 프로세스는 이 semop 호출해서 봉쇄가 되게 되고요. semid는 매기변수를 좀 살펴보죠. semid는 semget으로 가져온 세마포의 id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세마포를 얻기 위한 어떤 행동들은 sem버프의 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뒤에 있는 nsop는 세마포의 배열인데, 그러니까 세마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열로 다룰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하나의 세마포만 다루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nosop는 0으로 지정하면 되고요. semop를 이용해서 잠금을 얻는데요. 이 잠금을 얻으려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되절로 주면은 플러스 1을 사용하면 되겠죠. 잠금은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열쇠를 하나 뺀다는 의미로 세마포를 얻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럼 세마포를 얻고 돌려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마포를 얻는 건데요. semop에 마이너스 1을 해줬죠. 세마포 하나를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를 세팅한 다음에 그냥 집어주기만 하면 이제 세마포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임계 영역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 세마포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쇠를 돌려주는 거죠. 그럴 때는 semop의 값을 1을 설정하고 semop를 호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이번에 다룰 설비는 시그널인데요. 시그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호체계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널은 비동기적인 사건, 즉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예컨대 뭐 유저의 키보드 입력 같은 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C를 입력해 본 경험이 있을 건데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러한 컨트롤 C 입력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시그널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시그널을 이용하면은 사건을 막 기다릴 필요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사건을 캐치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용도는 시간의 동기화인데요. 이거는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의 용도는 특정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시그널도 이러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요 이 땅 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한다는 뭐 그런 용도인 거죠. 그리고 뭐 특정한 신호를 줬을 때 프로그램이 작동이 재개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용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시그널은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의 종류는 kill이란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kill이란 명령에 -L 옵션을 주면은 운영체에서 지원하는 시그널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은 유닉스 운영체제마다 좀 약간 다른데요. 유닉스의 경우는 약 60여 개의 시그널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몇 시그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인트인데요. 시그인트는 프로그램 종료에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컨트롤 C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는 이유는 이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이때 시그인트란 시그널이 전송이 되는데 프로세스가 이 시그널을 받고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몽의 시그 SEGV 세그먼트 폴테이션 에러를 발생하는 거죠. 포인터를 다루는 C 프로그래머에게는 뭐 친구와 같은 시그널인 거죠. 포인터를 잘못 사용해서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침범했을 때 발생한 시그널이고 뭐 자주 볼 수 있죠. 시그 파이프는 파이프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건데요. 파이프란 그 데이터의 흐름을 다루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가 깨졌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유로 파일을 뭐 읽거나 쓰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소켓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뭐 어떤 이유로 뭐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을 강제로 끊어버렸다든지 뭐 네트워크에 문제 생겼다든지 이제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그럼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우리가 신호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 호출 신호를 받으면은 호출을 무시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그널마다 기본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 딱히 뭐 행동을 정해주지 않으면 기본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시그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시그인트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종료라는 기본 행동을 취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의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널의 기본 행동은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그널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건데요. 이런 행동을 취하는 함수를 시그널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핸들러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그널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시그인트를 받아도 뭐 프로그램 종료하게 되는데 시그인트를 그냥 컨트롤 C 입력 받아도 종료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 경우 시그인트를 무시하도록 어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코딩이 좀 필요하겠죠. 참고로 시그 스탑과 시그 킬은 관리상의 목적으로 무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이런 시그널을 받으면 프로세스는 무조건 중단하거나 혹은 죽어야만 합니다. 시그 스탑인 경우에는 이제 중단하게 되겠고요. 시그 킬인 경우에는 뭐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악성 프로그램들을 이제 중지 혹은 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일 때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시그널을 이제 무시해 버린다면은 죽이고 싶어도 죽지 않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시그널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의 제어는 시그널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시그널의 번호. 아까 kill -를 했을 때 시그널의 이름과 시그널 번호가 나왔죠.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 시그널이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호출할 시그널 핸들러 함수의 이름입니다. 핸들러에는 함수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은 sigIgn과 sigDFL 값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sigIgn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그널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시그널 DFL을 적용하게 되면 시그널의 기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그널 핸들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시그널이 호출되면 이 함수가 대신 호출이 되는 거죠. 간단한 예제로 시그널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컨트롤 C를 누르면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버리는데요. 이 시그널을 이제 무시하도록 해서 컨트롤 C를 눌러도 반응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시그널은 시그인트입니다. 이 시그인트에 대해서 sigIgn에서 아예 무시하도록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아무리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컨트롤 C를 눌러도 이 프로세스는 이제 종료가 이제 안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그널 이 줄을 주석 처리해서 실행해 보고 주석을 푼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예제는 시그널 핸들러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은 시그널에서 시그인트에 대해서 print sig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컨트롤 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종료하는 대신에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시그인트는 2번이니까 시그널 is 2라는 2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제 시그널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은 매우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호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냥 깃발 들고 내리는 이제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소켓이나 파일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그아이로한 이제 시그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그널만 이용해서는 어떤 소켓에서 어떤 이유로 시그아이오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실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활용하기가 좀 까다롭겠죠. 또 하나 대기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시그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큐가 없다는 거죠. 역시 정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이 5번 발생해서 5번의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이벤트가 하나만 뭐 날라온다면은 사실 4개의 데이터는 이벤트 처리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우 좀 빠르기도 하고 또 이제 비동기적인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그널의 앞에 단점들, 즉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그리고 대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리얼타임 시그널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리얼타임 시그널은 17장에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장 영상 강좌를 마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리눅스만 설명하고 윈도우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함수명만 다룰 뿐 리눅스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